제목 보고 놀라셨죠? 미국 주식 폭락 위기입니다. 폭락하고 있죠? 정말 미국 주식 이제 답이 없는 걸까요? 계속 이대로 갈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사업, 스마트 스토어 창업하라고 안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직장인으로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투자를 통해 성공한 저의 삶의 방정식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 폭락 위기입니다. 지금 미국 주식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하나하나씩 지켜보시죠. 주가를 보니 어제 다우는 마이너스 0.31%, S&P 500은 마이너스 0.32%, 나스닥은 마이너스 0.11%씩 다 떨어졌습니다. 다 보이시죠? 그리고 유럽 지수는 오히려 독일은 조금 올랐고요. 유럽 전반적으로는 상승세에 있습니다. 오늘 주요하게 할 얘기는 미국 주식이라서 독일이나 유럽 얘기는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전반적으로 상승한 이유는 원래 봉쇄 조치를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 봉쇄 조치를 지금 완화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전체적으로는 주식이 어제만 잠깐 좋았습니다. 그럼 미국 주식 왜 자꾸 계속 떨어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큰 게 미국 국채입니다. 국채의 금리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는 아마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익률 금리가요. 장중에는 마이너스 7%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것처럼 주식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금리 때문입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올라간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면서 문제가 된 거죠.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래서 하락 마감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럼 국채는 왜 계속 올라가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추가 부양책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인프라 투자가 한다고 하면서 하고 있고, 백신 접종이 잘 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뭔가 연관관계를 찾기가 좀 어렵기도 하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채권이라는 거요, 채권 금리, 특히 금리라는 건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되면요, 기준금리가 상승해요. 경제가 회복이 되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그러면 채권 금리를 인상을 시키고요, 인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일어나요. 근데 지금은 실물 경제 회복의 사인인지 아닌지 사실은 아직은 미정확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계시듯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코로나 상황이 완전 해결된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실물 경제가 문제가 됐었던 유일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백신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식이 된 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지금 실물 경제가 회복됐다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집니다. 주식이 올라갔죠, 한창. 그러면서 채권 매수가 줄어들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그래서 금리가 상승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금리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건데, 정말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됐나요? 회복이 된 건가요? 사실은 국채가 흔해지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부추기게 되는 현상입니다. 국채가 흔해지는 게 문제인 겁니다. 국채가 왜 흔해지냐? 앞에서 말했던 이유들 때문입니다. 추가 부양책이 나온다라는 건 뭐예요? 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저소득층이랑 실업자들한테 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돈을 주겠다라는 얘기, 돈을 직접 주겠다려면 돈을 어딘가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미국 정부가 지금 돈이 없어요. 돈 너무 많이 썼어요, 그 사이에. 지금 1년 사이에 썼던 돈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썼던 금액 5년 동안,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 5, 6년 동안 썼던 돈이랑 거의 비슷한 돈을 지금 1년 만에 다 썼어요, 미국 정부가. 돈을 어디에서 가져와야 돼요? 국채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국채에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돈은 또 어디서 나요? 세금을 올리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세금을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못 올려요. 이거는 반대가 엄청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국채입니다. 또 백신 접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까지 끝내겠네, 6월까지 끝내겠네, 바이든이 열심히 얘기하고 있죠.
백신 접종이 되면 뭐예요? 이거는 실물 경제. 그래서 얘네들의 이유가 직접적으로 뭔가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연관이 엄청 많은 거죠.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할 여지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실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 걸로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국채가 많이 찍어 나오면 사람들이, 국채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요거를 살려고 하는 사람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 당연히 국채를 살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떨어지죠. 이거를 어떻게 채워주려면 이거를 금리로 높여줘야 돼요. 사실 이거는 국채 가격과 금리와의 아주 재밌는 관계가 있지만 이 얘기를 하려면 또 한참 걸리기 때문에 이건 하지 않고 지금은 이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국채가 많아지니까, 국채가 흔해지니까 금리를 높여야지만, 금리를 높게 측정을 해놔야지만 많이 팔린다, 잘 팔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폭락됐으니까 더 이상 투자하면 안 될까요? 이상하죠? 제가 말을 이상하게 썼죠. 폭락이니까 투자하세요. 폭락하는데 왜 투자하라고 하는 걸까요? 한번 이걸 얘기해 볼게요. 불경기에는 코로나 상황 터지고 나서 불경기였죠, 저희 다. 왜냐면 실물 경제 자체가 돌지가 않잖아요. 사람들이 어딘가에 가서 소비를 하고 돈을 쓰고 해야 되는데 이런 소비 자체가 되게 경색되어 있었죠. 왜요? 사람들이 만나질 못하고 어딜 가질 못하니까요. 지금 해외도 끝나가잖아요.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물건들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 자체가 줄어들면서 불경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주식시장 엄청 좋았어요. 전 세계 주식시장, 자산시장이 엄청 좋았습니다. 왜? 돈을 풀었어요.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코로나라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의 중앙은행, 특히 미국 연준에서 엄청나게 돈을 풀었죠.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소비로 갔을까요? 아니요, 많은 부분 자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날리고 부동산도 날리고 금의 비트코인까지 날린 겁니다. 그럼 이 돈들을 왜 풀었을까요? 불경기라서요. 불경기라서 돈을 풀었던 겁니다. 불경기니까 돈을 풀어서 소비를 하게끔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불경기가 일어나면 우선 돈 풀기가 일어납니다. 다음 볼게요. 돈 풀기가 다 풀었습니까? 근데 이게 다인가요? 아니죠. 회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힘들어졌을까요? 아니죠.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회사들이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요. 돈 푼다는 건 이런 것도 있어요. 회사들이 매출은 안 돼요. 소비를 안 하니까 매출이 없어요. 매출이 적어져요. 매출은 적어졌는데 돈을 이미 빌려놓은 게 있죠. 투자도 해놓은 게 있죠. 그래서 일정하게 이자도 갚아야 되죠.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돈은 풀어주면서 기업이 가고 있는 회사채들도 사주면서 그런 걸 다 탕감을 해준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회사는 연명할 수가 있게 됐죠. 불경기라 힘든데 돈이 생기니 돈을 쓸 수 있게, 그리고 경제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중앙은행에서 원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경기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돈 풀기가 일어나면서 경기 회복이 일어납니다. 돈 풀기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생각해보시면 작년 초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작년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수출도 조금 늘어난다, 뭐뭐도 늘어난다, 어디 중국은 경기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 거기서 공장이 다시 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이게 다 이런 것들 덕분이에요. 중앙은행과 정부기관에서 돈 풀기를 열심히 해서 경기 회복을 도와준 겁니다. 근데 회복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회복이 일어나면, 경기 회복이 일어나면 당연히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가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중앙은행은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중앙은행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물가 안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관련된 기사 딱 나오면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물가 안정, 이 네 글자입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이 일어나면 돈이 너무 많이 불어나서 경기 회복이 일어나서 잘 됐다, 기업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는 게 뭡니까? 금리 인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도하게 경기가 버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풀기 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금리 인하하면 어떻게 돼요? 싼 값에 돈을 빌릴 수가 있죠. 불경기라서 사실 사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싼 값에 돈을 빌릴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조금씩 생겨요. 그래서 하게끔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속이 됐어요. 지속이 계속 되면은 어떤 게 돼요? 부실화가 돼요. 부실이 돼요. 부실이 일어나요. 모든 기업들이 잘 안 되는 사업도 잘 되는 것처럼 자기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잘 될 것처럼. 그러면서 이도저도 다 돈을 빌려가기 시작해요. 경기 회복이 일어나는 어떤 징조이기도 해요. 아니면은 경기 회복이 일어나다 그 중간, 특히 경기 회복이 상승세를 지나서 거의 중간 넘어서 사실 버블 쪽으로 넘어갈 때 나타나는 현실 상황이죠. 부실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부실이. 이런 부실이 일어난 걸 미연에가 방지하려면 미연에 금리 인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실한 기업들이 그 싼 이자로 돈 빌려왔던 거를 빨리빨리 탕감을 하든지 아니면 얘네들을 파산시켜 버려야 되는 거죠. 그나마 작을 때 파산을 시켜야지 경제에 문제가 없어집니다. 이게 버블이 너무 커져서 이게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금리 인상을 일어나면 그때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부실한 기업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다 도산이 되니까. 그래서 그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하는 이유는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실물 경제 회복이 잘 일어난 것 같다라고 판단했을 때, 두 번째는 버블이 일어날까 봐.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무튼 지나고 나면 호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로 지나가요. 돈 풀었다가 불경기였을 때 돈 풀었다가 돈 풀고 난 후에는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일어나요. 경기 회복이 일어나면은 부실화나 버블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좀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도 호황이 일어납니다. 금리 인상이 났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회사들이 너무 잘 되고 회사들이 잘 팔고 경제가 잘 돌아가면은 금리가 높든 상관없이 호황이 일어나죠. 지금은 금리에 대한 생각이 너무 커서 금리가 올리기 시작하면은 경제가 파탄 날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주식이 팍팍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 배운 겁니다.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가 일어나면 주가가 떨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특히 금리를 너무 과도하게 팍팍 올라가서 예전에 파월 의장이 팍팍 올린 적이 있어서 요 기간 동안 주식이 거의 30-40%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시장은 불안해하는 겁니다. 근데 연준도 특히 파월 의장도 이미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올리면 안 되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사인을 주는 겁니다. 나는 안 올릴 거야. 2023년에는 올릴 거야. 올려도 난 점진적으로 시장이 어떤 사인을 줄 때까지 천천히 올릴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도 걱정하는 거죠. 특히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거에 대한 걱정이 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투자하기가 제일 좋은 시기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 경기 회복, 요 돈 풀기에서 경기 회복으로 넘어가는 요 시기예요. 앞으로 더 올라가요.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 유동성에 의해서도 올라가지만 유동성보다 더 큰 거는 회사 실적입니다. 아니 경제 현상이에요. 경제가 잘 돌아가면은 무조건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애플이 엄청나게 잘 팔고 돈을 엄청나게 흑자를 하고 있는데 그 주가가 안 오르겠습니까? 아니 삼성전자가 엄청 기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오르겠어요? 무조건 올라가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으로 올라간 것, 지금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올라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이 실적장. 그래서 이걸 실적장세라고 얘기합니다. 실적장세. 이걸 유동성장이라고 얘기하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입니다. 지금은 잠깐 골에 있는 겁니다. 잠깐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폭락이라고 얘기한 건 제가 너무 과하게 그냥 얘기한 것 뿐이고, 아무튼 잠깐 조정이 있는 거고, 앞으로 그 산을 바라보면서 지금 열심히 사두셔야 돼요. 지금 골이 깊을 때 이렇게 올랐죠. 그러다가 지금 골이 생겼죠. 요때 사고 싶죠. 항상. 그래야지 더 수익이 높으니까. 근데 이때 못 사요. 사람들이 불안해서 더 떨어질까봐. 지금
이쯤이어도 조금씩 이렇게 사시면 돼요. 전 재산만 넣지 않으면 돼요. 내가 빚으로만 사지 마세요. 빚으로 하지 마시고 전 재산도 하지 마시고 내가 유용할 수 있는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돈만 끌어들여서 조금씩 단기적으로 사세요. 더 내려가면 더 사세요. 내려가면 사세요. 내려가면 더 사시고 내려가면 더 사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조금 올라갈 때 사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그런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의식적으로 조금 떨어질 때 계속 떨어질 때 사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이게 결국은 이렇게 해서 고를 지났을 때 엄청나게 수익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올라갈 때 사고 싶으시죠? 이때 사도 돼요. 아니면 아예 기다렸다가 이때 올라갈 때 사셔도 돼요. 근데 분명히 이 시기가 지금 아까우실걸요. 피터 린치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시장 조정도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음을 깨달을 때,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 깨닫는 순간에는 재앙이 가장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채널을 운영하는 데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